글로벌 소식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트입니다. 여세진 리포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네. 네, 지난번에는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긴장을 풀고 완전 열심히. 풀었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요사키는 2002년에 예언했던 2016년의 주식시장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기요사키의 6번째 책입니다. 부자 아빠의 예언.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자 아빠의 예언이라는 책에서 2016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70대가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들의 퇴직연금 수령이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누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그러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를 이제 먼저 공부를 하면서 네. 사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고 있는 이제 ISA, 네. 비과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좀 떠올렸는데요. 그냥 이사 간다. 예, 이게 이사, 훨씬 편하게. 예. 근데 이 이사의 모태가 된 게 일본의 니폰 ISA, NISA, 니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2년 전 2014년 1월에 일본에서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일본 당국도 이제 그런 이제 베이비부머의 은퇴 금액 수령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려를 해서 이제 이런 니사 같은 정책 플랫폼도 좀 만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1,000만 명 이상 가입자가 늘었고 그리고 그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니사에 가입한 그런 상품들을 보면 이 배당 수익이 높고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범위 확대 그런 이제 그 요인들이 좀 이제 겹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일본 국민들의 주식 투자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가입자 정체를 막기 위해서 주니어 니사라는 거를 또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부모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일정 금액을 또 비과세로 해주고. 해주는 그런 정책을 또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펼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인들의 주식 투자 장려를 위해 좀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아직까지 주식시장 붕괴론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두고 봐야 될 것이 많지 않은가. 뭐 부의 이전도 예. 있고 여러 가지 뭐들이 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보면 붕괴 안 할 것 같고요.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 연령 돼서 연금 수령, 연금을 빼간다. 뭐 좋죠. 근데 그 빼간 연금을 갖고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데 결국 쓰려고 돈을 뺀 거겠죠. 쓸 돈이 없으니까 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나와서 그 은퇴 자금,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하면 그게 결국 흘러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기업한테 가고 그게 좀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결국 시장에서 돌고 돈다. 그렇죠. 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긴 하더만. 할 말 있어요? 이런 그 인구 구조로 이런 것들로 분석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02년에 이제 이거를 전망을 했다면 그 2002년부터 지금까지 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 이슈들. 특히 대규모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사실 전망이기 때문에 별로 유효하다고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문제 좀 보셨나? 우리나라는 이민을 안 받는 나라여서 이게 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미국하고 좀 다르죠. 미국처럼 이민에 대해서 뭔가 개방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라는 게 이럴 때는 약간 시스템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인구 구조상 보면 이제 5, 60대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는 정년이 아무래도 65세 내외니까요.
근데 그들이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은 401K라 그래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노후에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금 기업형 투자 시스템이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은퇴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기여했던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은퇴 연령 가지고 주식시장이 뭐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여러 가지 무너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처럼 어떠한 시스템화 돼가지고 급격하게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물론 지금 뭐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마련이 있지만 그게 좀 더 도입이 시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인호 연구원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의 니사에서 온 거라고. 근데 사실은 니케이가 최고 갈 때 한 3만 가까이 갔었나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베가 양적 완화 그 아까 거의 다 사기극이라고 그러시고 가셨는데 네. 진짜 그 사기극 하기 전에 얼마까지 갔었죠? 만 밑으로 갔었죠? 예, 만 밑으로 왔어요. 만도 깨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인구 구조가 이 베이비 부모들 이후에 출산율이 쭉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 은퇴하기 시작하고 일본 경제 늙어가고 주식시장도 반영됐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 보면 우리도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일본을 뭐 답습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채권 시장에서도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금리가 되면서 그런 이제 좀 일본의 폐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좀 그 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사에 대한 그 말씀드린 이사 그에 대한 그 기대감 같은 것도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자금 유출입 기능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그런 장치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가 사실은 보충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긴 한 거예요? 본부장님은 없어진다 받으실 수 있을. 아니죠. 내가 그러면 조금 살고 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살다 보면 연금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받는 거 아니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여기 다들 걱정 안 해요? 여긴 이제 붓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받는 거는 생각도 못 하겠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면 이민 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이민 가면 준다 그러대.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뭐 받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이걸 좀 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부으시면 제가 잘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질문인데, 어쨌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우리 좀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잖아요. 근데 인구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속에 들어가 보면 좋은 놈도 좀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어떤 쪽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건지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령화가 다이나믹하진 않습니다. 대신 안정성은 추구를 하겠죠. 이게 소비 패턴뿐만 아니고 기업의 행태, 아니면 주식시장의 방향 여러 가지로 다변화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추구하는 주식시장에 약간 성장 동력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꾸준한 안정성, 즉 하단이 받쳐주는 추세적인 흐름은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런 장단점이 혼재되는 양상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아무래도 그 노인네들은 소비를 하니까 소비 산업은 좀 타격이라고 봐야 될 거고 대신에 의료, 뭐 바이오, 뭐 이런 그런 쪽으로는 혜택이라 그러던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건 뭐 더 없을까요? 일단 저도 일본을 보면 물론 일본은 이제 경제 그 발전이 굉장히 궤도에 이른 이후에 고령화가 오면서 안정성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실 일본이 지금 계속 성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잘 사는 나라가 더 이제 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정도라는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른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뭐 의료 말씀하신 뭐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산업이 이제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박윤아는 어떤 산업 추천하고 싶은데 산업이 있어요? 특별히? 뭐 저도 의료나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이제 그 노인분들의 감정을 이제 좀 치료해줄 수 있는 노인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돌봄이라든가 감정 예.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거 뭐 있죠. 알파고가 할 수 없는 게 네. 뭐 그런 이제 감정을 이제 다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파고가 아, 어느 알파고 같은 순간에 감정을 다루기 시작해서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아이로봇도 예. 보셨잖아, 영화. 예. 그런 쪽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 유망하다. 예. 난 치과 의사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사실 의사도 좋고 치과 의사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근데 머리가 나빠서 치과 의사가 못 돼가지고 치과 의사가 안 되면 사실은 임플란트잖아요. 다 이제 노인들 되면 임플란트라든지 다 바꿔 끼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바꿔 끼기 전에 다 죽었거든. 근데 뭐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뭐죠 오스템. 나 거기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오스템 살라고. 네, 그리고 기사 마지막 부분의 기요사키는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피난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금이나 은에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고령화가 돼서 성장이 더뎌지면 물가도 빨리 못 오르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인플레 해지를 굳이 해야 될까? 이 논리로만 보자면 그거보다 시장이 무너지니까 안전자산. 세이프 에셋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우리 이 광물 가격 사실은 최근에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면 좀 싸게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롱텀이죠. 지금의 원자재 가격, 광물 가격 여러 가지 보면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게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바닥 그러면 떠오르는 게 그런 V자 반등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국면은 없다고 좀 보고요. V자 반등보다는 L자로 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안도감은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수익성을 바라기에는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구간이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원자재에 다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의문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저점 확인했을 뿐이지 그거 갖고 수익을 바라고서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사실은 금, 은 두 가지 다 국한을 해서 보는 건데 국한을 해서 보면 공급은 똑같은 공급인데 수요는 이제 세 가지 수요잖아요. 이게 하나는 실제로 이제 반지 끼기 위한 귀금속 수요, 이거 개개인들이 수요고, 그다음에 산업에서의 수요가 있고, 대신 이제 투기적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뭐 금이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산업 수요인데 산업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장신구로서의 수요는 이게 중국 인도 사람의 수요가 제일 폭발적으로 늘었었어요 금에. 이제 여기 다 정체로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안 늘어난다고 보면 당분간은 이 투기적 수요가 결정을 할 텐데 투기적 수요라는 거는 결국은 달러 가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장은 달러가 약세라고 한다고 해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할 텐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도 금값이 그렇게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을까? 결국은 미국 경기 살아나면 금리가 한 5%까지는 가야 될 텐데 그거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금이 괜찮겠어요? 일단은 뭐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전제가 있다면 네. 금 가격이 뭐 빨리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앞에서 김두원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롱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결국에는 뭐 한 번씩은 뭐 경기 침체가 오기도 하고 금융위기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금 투자를 지금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뭐 당장 그 투자 롱텀 하면 얼마나 롱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일단 그럼 우리 다 골드바를 사서 벽을 뜯고 벽 묻어두는 속에 걸로. 집어넣고 이 도배를 새로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이 리모델링 하다 보면 우르르 쏟아지는 이런 사태가 네. 그렇게 할까요? 일단 골드바를 살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 주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 투자할 때 골드바를 사면 성공했다. 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게 일단 이런 기금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외에 장신구적 효용감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금바를 보는 즉시 어느 정도 반 정도의 효용은 찾다. 보면 네, 그런 쪽에서 좀 이미 해야 되지 않나. 아 나도 골드바를 하나 소유를 하는구나. 정말 행복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사실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주식시장이 망가지니까 안전자산으로 금을 사란대. 예, 망가지면은 금은 안 망가지니까. 근데 2016년에 지금 주식시장이 망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2016년이 아니라도 2017년에는 망할 것이냐.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율시장 전문가한테 주식시장을 여쭤봐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번 근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일단은 미국이 어쨌든 긴축 사이클에 아니 근데 예. 이제 조정 정도 가지고 우리 금을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금을 사라 얘기하려 그러면 정말 시장이 완전 망가져야 안전자산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그 완전 망가지는 거가 와요? 사실 옐런 의장의 진심이 뭔지 사실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스탠스가 진심이라면 올해는 안 망가질 것 같습니다. 올해 안 망가진다. 진심이라면. 내년에도 안 망가지. 진심이라면 내년에 망가질 수 있다. 뭐 내년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중국 붕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 붕괴되면 주식시장 망가진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다 망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터지는 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느 정도나 확률로 보세요, 김동영 군은? 중국발 리스크는 전 세계 리스크라고 보고 향후 2, 3년 안에 가능성 50% 넘는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 말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요번에 위기가 오면 중국에서 오겠지만 그의 트리거가 뭐냐? 저는 산유국이라고 봅니다. 산유국에서 그림자 문제가 금융이 아니라 나면 산유국에서 문제다. 산유국이 트리거가 돼서 결국 핵심은 본바탕은 본 게임은 중국에서 무너지겠지만 네. 중국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산유국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그림이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가 접목되면서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외신 인사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